반장들 반가워요. 반가운 표정이 아닌데요, 고 반장은? 네. 11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 정상화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고 반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또 맞췄습니다. 네. 고로또. 아, 그래요? 아무튼, 예, 네. 까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합의했다는 거죠? 아니,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하네, 좀. 네. 최 반장, 큰일 났어요? 큰일 날 정도예요? 저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아니죠, 그거는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공천 개입 관련해서. 네,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형량이 부족하다, 적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는데 네. 2심에서도 징역 2년이면 적당하다라고 해서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많은데 지금, 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25년형을 받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데 지금 네. 다 합치면 33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장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미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로써 상황 종료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오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까지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더더욱 악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요,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어제 가졌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라면요, 올해 안에 철도 관련 공동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불편한 심경을 표명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면서 오늘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고요.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알아볼 텐데,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요. 가계 빚이 사상 처음 1,500조를 넘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왔는데, 한국은행 자료인데 약간 좀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해경군 김씨 개정 관련한 속보, 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반장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산 발표로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내용 그리고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정부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설립 28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10억 엔으로 2016년 7월 공식 출범했었죠. 오늘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보실 텐데요. 자, 60%가 넘는 국민이 이 화해치유재단의 근간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상당수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는 병상에 누워 계신 것으로 전해진 김복동 할머니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이사를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해결을 하겠나. 이사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이 안 나오겠어요. 이러는데 우리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가 정부끼리 숙닥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자,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상의 결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랬던 것이 바로 정권이 바뀌고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해산 발표가 있었지만 곧바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단 청산 작업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일본이 낸 출연금 처리 방안인데요. 처음 받은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5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또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 정부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의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오전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총리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랍니다. 네, 일본 반응을 포함해서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국회 소식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촉발된 국회 공전 사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합의가 있기까지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2차례나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전 회동 당시에는 고성이 간간히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동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의 표정에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좀 많이 힘든 사이입니다.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따가 오후에 또 만나세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 같이 만나시기로 한 추후 논의 시간도 안 정하셨어요? 예. 아니, 전 나중에 말씀드려요. 협상 끝나고 나서. 이 정도 하시고. 수고하세요. 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 상황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각 당은 어차피 이렇게 합의를 하는 마당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라도 더 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 당이 또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자, 그리고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들 점심 먹고 다시 만났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야사당이 요구해왔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한 겁니다. 또 한석을 추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 갈등을 빚었던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법적 절차 개시.
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이제 해산 과정이 최소 6개월 또는 1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양 반장 어떤 과정이 남아있길래 그런 겁니까? 예, 일단 이 화해치유재단 정관을 보면요. 이 감기 재단... 걸렸어요? 예? 감기 걸렸어요?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계속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화해치유재단 정관을 보면 이 재단을 해산할 때는 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민간인 이사들은 지난해 말로 전원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자체 해산을 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마땅치 않은 거죠. 이 정관을 다시 보면 이 해산 절차는 민법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에는 이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오늘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자체 해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설립 취소를 해서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직접 설립을 취소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청문인을 선임하고요. 법원으로 불러서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하고 청산인이 법인 청산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산 처분부터 채권 추심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산 과정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출연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10억엔을 이제 출연금으로 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역시 이제 관심사가 이제 많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좀 나온 소식이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은 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위안부 피해자 또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남은 출연금이 한 57억 원 정도고요. 이 정부가 지난 7월에 103억 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편성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과 좀 협의를 해보고 일본이 출연금을 다시 받겠다고 하면 이 잔여금 57억 원의 양성평등 기금 일부를 이용해서 이 10억 엔을 맞춰서 돌려줄 예정이고요. 하지만 일본이 끝까지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사용처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돈을 맞춰서 이제 줄 생각이 있는 건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은 글쎄요, 현재로서는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뿐 아니고요, 일본 주요 강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노다로 외상은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합의는 당시 외교장관 합의에 이어 양국 정상들이 확인한 것으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협정의 착실한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달 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한일 간의 경색 국면이 한동안 또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일본 언론들도 지금 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장 요미우리 신문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한일 양국은 새로운 현안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아사히 신문도 한일 양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불신감이 깊어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그 강제징용 판결 때도 그랬지만요, 일본이 자꾸 이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고 있는데, 그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국제사회 여론이 꼭 일본에게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UN 강제적 실종위원회죠.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그 보상이 불충분하다 이런 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여론이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그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국회 소식도 좀 다뤄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어제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정상화에는 합의했네요. 네, 일단 오전 11시 회동에서 한 차례 결렬이 된 이후에 오후 3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고요.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선 합의 내용 좀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위와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실시를 하고요.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던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실무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졌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또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은 내일 모레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 문제도 아까 보니까 합의가 됐던데 어제 안상수 위원장이 그 고반장 한라인에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뭐 예산안 조정서의 문제도요. 사실 보이콧 문제와는 별개로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차를 드러냈던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도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처음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인원을 기존보다 1명 늘린 16명으로 해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꾸린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당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데 이어서 또 오전 여야 원내대표 협상도 결렬되면서 오늘도 합의가 불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결국 오후 3시 회의에서 이 민주당이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며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된 건 다행이지만 지금 이제 내년 예산안 심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겠고요. 또 민생 법안 처리, 또 속도전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국회 정상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습니다. 다만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서 오늘부터는 총파업에도 돌입했습니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인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그 회사 사장 강경 사태도 있었고 막 책상을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당정청이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권 초기에 좋았던 사이를 생각하면 톤이 많이 달라졌죠. 경제지표 회복을 위해선 더 이상 노동계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마냥 척을 질 수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노동계의 한 축이 빠지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전국 16만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객이 선도되고 봉수가 바뀐 기막힌 현실은 길 잃은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크게 세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인데요. 여야정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추가 노동수당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임금이 깎이는 부작용, 또 52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개점 위협 상태에서 올 연말 안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것을 합의해라라고 컵방만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핑계대고 국회는 저 짬짬이 적폐하던가 짬짬이를 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중들에게 겁방만 해대고 있고 노동법 개혁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 문제입니다. 현재 경사노무사나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안에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누구나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 누구나에는 해고자 또는 실업자도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해고자가 포함돼서 노조 아닌 판정을 받았던 전교조 등도 합법 노조가 됩니다. ILO가 권고하는 8가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건 경영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권고한 대로 법을 개정하면 노조의 외부 정치 세력이 섞여서 소위 정치 투쟁을 강화할 거란 겁니다. 이 경영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 협약 유효기간 연장, 그리고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대화 테이블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사노위 역시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차근차근 그렇게 나가면 제 임기 중에 우리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노동시장, 그 때문에 생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부분 확실하게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한국 자벌드로 상징되는 사실상 자회사 간접 고용 방식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름만 바꾼 간접 고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내일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할 문 대통령의 속내도 복잡할 겁니다. 아세안 에이펙 순방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한 공감이 얼마나 얕았는지 새삼 느낀다라는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최근 노동계와의 갈등을 애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협의회 또 대통령 자문기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포용적 성장, 또 지속가능 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또는 문재인 정부만 특별한 가치로 우리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아주 모범이 되고 모델도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논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사노위 출범 D-1,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입니다. 네, 저 제목대로요. 내일 경사노위 출범식이 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 선언을 하고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그 개문발차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단 출발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전국에서 16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만 12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 규모가 큰 데다가 조직력도 강한 편입니다. 현재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당초 오늘 총파업 구호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여기에다 사회 대개혁이었는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계약 중단이 추가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를 한다면 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현행 이 근로기준법에서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이 탄력근로제, 이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이 민노총이 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걸 거부를 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걸 두고도 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인 입장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다.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노총이 황제 노조라도 되느냐, 국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탄력 근로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경사노위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일부 있죠. 지금 경사노위,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잖아요.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일이 이제 첫 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출범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간극이 크다. 뭐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요,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의혹을 폭로했다는 건 또 어떤 얘기예요? 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A사 노조의 고용세습 현황이라면서 좀 공개를 했습니다. 하 의원은 해당 노조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조합원 29명의 자녀와 친인척, 또 지인 등 한 30명을 추천해서 입사시켰다면서 또 올해 2월에는 채용 인원 12명 가운데 10명을 조합원의 자녀로 우선 채용할 것을 회사에 요구해서 관철을 시켰고 우선순위 조합원 자녀와 차순위 8명 등 한 20명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 채용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고용세습 명단과 그 명단에는 추천인 그리고 취직한 사람 둘 다 들어있고요. 또 고용세습의 우선순위 기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노총이 연관이 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반대로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을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성명을 통해 올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에 이 정규직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 이것을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공정성 논란은 이 비정규직 확대와 남용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가 빚은 결과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파업 또 내일 경사노위 출범 소식을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또 자문기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차 간담회를 했는데 포용국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이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사람 중심 가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아셈, 아세안, 에이펙 등 여러 다자 회의를 다녀봤더니 모든 회의의 중심 의제가 포용적 성장이었다면서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무슨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는 고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를 설계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내년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나 핵심 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건지 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비핵화 실무 협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워싱턴 하면은 또 고반장이 전문이니까 백악관에도 가봤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게 바로 이제 남북 철도 연결 문제였는데요. 우리 측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철도 연결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협의만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철도 연결 자체에 제동을 거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이 워킹그룹 가동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와 함께 진전해야 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We now have a working group that formalizes those processes so that we can be sure that we don't talk past each other, that we don't take an action or the South Koreans don't take an action that the other is unaware of or hasn't had a chance to comment on or provide their thoughts. And that's the purpose of the working group that's being led on our side by Stephen Biegun. 네, 한미는 비핵화 협상 대응 전략도 논의를 했습니다. 북미가 고위급 회담 재개를 조율하고 있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가 27일과 28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균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7차례나 반복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고요. 중간선거로 미국의 정치 지형에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북측이 억류 미국인 석방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비무장지대 GP, 그러니까 초소 10개를 동시에 폭파했잖아요. 저희가 그 폭파되는 장면을 봤는데 내일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요. 남북 전술도로를 연결한다면서요? 네, 이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거는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전술도로를 이용해서 화살머리 고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인데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 분계선까지 1.7km에 걸쳐서 방탄 굴착기 등을 동원해서 길을 냈고요. 이 북한군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측이 이 상대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에도 궁예도성 유적 발굴, 또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경사노위 내일 출범,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토요일이네요. 24일이면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이들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이죠. 이 지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 입원 혐의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주인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오늘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관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해경군 김 씨 이 트위터에 등록된 이메일 아이디, 그러니까 khk631000 그리고 골뱅이 gmail.com, 이게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 4월 경찰이 수사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아이디, 그러니까 khk631000 골뱅이 다음.net, 이 다음 이메일 계정이 갑자기 탈퇴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당국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 다음 메일 IP를 추적을 해서 과연 마지막 접속이 이루어졌던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성남 자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 집 컴퓨터든 노트북으로든 뭐든 이 메일 계정이 이 삭제가 된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경찰이 왜 이렇게 원시적인 수사를 해야 했느냐면 미국 트위터 본사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경군 김 씨의 이 로그 정보 제출을 거부하니까 그래도 협조가 가능한 국내 포털 사이트 중에서 이 khk631000이라는 이 아이디를 쓰는 회원이 있나 하고 찾아보던 중에 이 다음 이메일 계정이 딱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 그 이메일이 없어진 시점이 경찰 수사 시점과도 딱 맞아떨어졌고 하필 또 그 계정 폐쇄가 이재명 지사 집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이메일 아이디, 특히 영문 이름의 이니셜로 만든 아이디, 이건 뭐 겹칠 수 있죠. 가령 이상복 뭐 해서 LSB, 죄송합니다. 예, 이름,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유사할 수 있습니다. LSB 골뱅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로또 6자리 맞추는데도 정말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듯이 이 6자리 숫자, 이것까지 일치할 가능성은 극히 드문 거 아니냐. 또 아이디 개설 과정에서 분명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다른 사용자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 꼭 중복 사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메일 계정의 소유주가 2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지극히 희박하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알려진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해명이든 반박이든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어제 현실 정치 복귀 선언 이후에 정치권에선 지금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영한다보다는 비판 혹은 조롱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자, 이제 개그계 긴장해라 뭐라던 이 정의당 반응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자, 정우택 의원. 자, 미국에서 별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귀국한 것 같다라고 했는가 하면 유여해 전 지금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여해 전 최고위원 홍준표가 현실 정치를 시작하면 내가 막으로 나서겠다. 그런 망신스러운 말까지 듣고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지 지방선거 책임진다더니 그나저나 12월 중순부터 홍카콜라 방송이라. 야, 이제 정말 홍 전 대표가 유 전 최고위원까지 불러낸다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예, 정말 앞으로 정말 이 논란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전혀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홍 전 대표 최측근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이 홍문표 의원. 자, 이렇게 사방에서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비비 꼬우는 경우가 여태껏 없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궁금해서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가끔 볼 때 진짜 묻습니다. 의원님 홍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중론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만났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하나같이 홍 전 대표 꼭 좀 다시 보고 싶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저 꼭 비판을 위한 비아냥거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거 좀 정치 뉴스는 아니고 좀 황당한 뉴스라서 하나 소개해드리는데요. 중국 장쑤성 수첸시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형 얘기입니다.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차량 트렁크인데 무슨 박스가 저렇게 한가득입니다. 뭔가 했더니 잠시 후에 자, 저렇게 불꽃이 막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무려 이렇게 7분 동안 화려한 폭죽쇼가 펼쳐진 거죠. 자, 저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중국 축구 대표팀이 뭐 이기기라도 한 거야 뭐 등등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폭죽쇼를 펼친 아버지 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就是俺家儿子考试考7分，我买的烟花，还有烟花鞭炮，我来给他。 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갔더니 7점을 받았던 10점 만점에 7점도 아니고 100점 만점에 7점이었어요. 자, 이 아들이 맨날 빵점만 받아오다가 7점을 간만에 받아왔길래 너무 이 아버지가 행복해가지고 불꽃놀이를 진짜 했다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긴 한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 아들이 다음 시험에서는 무려 57점으로 이런 기적을 연출했다고 하는 거죠. 이 무슨 소리냐고요? 예, 아시는 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만 또 저희들 또 폭죽을 터뜨려야 할 만한 또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국장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알긴 뭘 알아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어제부터 국장이 이렇게 원샷을 잡을 때마다 밑에 나가는 이름 자막이 달라요, 이게. 이게
실수인가 이거? 사고인가? 아무튼 국장 제가 뭐 오만불손하게 행동한 건 없죠. 아, 그만합시다. 저 양반장 또 왜 예. 그래요? 왜 그래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아, 제가 말하는 건 안 나갔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나간 줄 알았네. 네. 자, 좋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정말 본인의 검찰 수사 또 해경군 김씨 트위터 주인이 누구 있냐? 이 정말 향후 검찰 수사 도정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어쨌든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 아까 양 반장이 설명했지만은 똑같은 아이디의 이메일 또 그 이메일이 삭제된 곳이 이 지사의 성남 집이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모킹건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와요. 그 이 지사의 반론은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어요. 네, 이 지사가 오늘 오후 2시쯤에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진들이 이 다음 이메일 아이디 삭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네, 지사님 또 죄송한데 그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신에 이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토론회 내용에 좀 더 집중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지사가요. 김혜경 씨 이메일 아이디가 HG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도된 수사 내용을 보니까요. HK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좀 해명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역시나 뭐 즉답을 하지 않고 토론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부인이 무관하다는 증거를 찾았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주인이 김혜경이 아닌 증거 또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모님 생일 잔치가 있었다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17분에 찍은 기념사진을 저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한 뒤에 헤어졌다는 거죠. 근데요? 그게 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바로 예. 그 축하 파티를 하고 있던 와중인 12월 18일 오후 6시 37분에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친정어머니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트위터에 글을 올릴 정신이 어디 있었겠느냐, 뭐 그런 논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인 그 말인즉슨 트윗 중독으로 의심받는 나도 8년간 6만 건을 못 썼는데 아내가 4년간 4만 7천 건이나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같은 날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 다른 글들이 있다면 좀 더 제보해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해경군 김 씨가 트윗에 이 글을 올렸던 시간들과 김혜경 씨가 대외 활동을 했던 시간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종의 알리바이를 구축하는 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반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또 파장을 낳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제 토론회에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는 팩트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국장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그만해요, 양 반장.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양 부장 왜 그래요? 예, 일단 네. 일단 그 김무성 의원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네, 가시죠. 아셈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유럽 어느 강국의 정상이 미국 쪽에다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다닌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저런 이상한 사람을 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 참 머리 아프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쪽에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양 부장은 취소할게요. 왜냐면 기대할까 봐.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전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원이죠. 뭐 좋게 말하면 전원이고요. 좀 뭐 인색하게 얘기하면 카더라인 셈이죠. 모르겠습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이상 이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의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문 대통령은 참고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말이 맞다면 이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수 진영 유튜버들 사이에서는요, 아예 메이 영국 총리다 이렇게 콕 집어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글쎄요, 뭐 난감합니다. 뭐 그저 뭐 카더라 수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뭐 팩트다 아니다 이렇게 감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100번 양보해서 이 설령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는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뭐 북한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대하는 접근법은 뭐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왜 우리랑 똑같이 안 하느냐라고 의아해한다는 건 뭐 그만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요, 가수 스티브 유 씨가요 새 앨범을 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고반장, 국내 활동이 가능합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활동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 일단 내일 새 앨범을 낸다고 오늘 자신의 SNS에 알렸습니다. Another Day라고 하던데요. 마지막 앨범이 2007년이었으니까 11년 만에 앨범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에 따라 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입국을 해서 활동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신반장을 아나? 신반장이 스티브 유 세대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가위춤 아, 그래요? 췄습니다. 그랬던 네.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신반장이 춤 잘 춰요. 최반장보다는 잘 추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아무튼 이 스티브 유 씨가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5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면서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뭐 최근 수년째 입국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습니다. 지금은 그 항소심까지는 패소한 상태인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그 앨범 판매에 따른 수익금 이런 걸 다 기부하겠다 이런 좋은 뜻을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봐요, 양반장? 근데 이제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어제 오늘 또 마이크로닷인가요? 네, 그분 가수 그 집안 문제까지 지금 막 불거져가지고 논란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뭐 군복무는 이행하지 않고 돈은 한국에서 버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불신 같은 게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서 뭐 스티브 유 씨의 이런 앨범 발매 소식 뭐 이래저래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상황을 좀 지켜보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24일 검찰 출석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은 33년에 달하죠. 또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소식,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2016년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 또 서울 강남권에 친박 후보를 공천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러고서는 예비 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진실한 친박 후보를 감별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이 대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며 이 소위 진박연대를 꾸리기도 했었죠. 자, 이후 옥제파동 등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의 목표는 오로지 박근혜였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간 그 많은 일을 우리 대통령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이 그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구 책임자인 만큼 이번에 떨어지면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 공천받는 게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당 지도부는 진박 후보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심사하며 당이 공당이 아닌 사당이 되도록 앞장서고 방치했던,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사할 예정이며, 자,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지에 따라 이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고 또 유승민 대항마론에 세운 이재만 후보의 연설문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써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죠. 자,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등 사정이 바뀐 게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진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리해보면요.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4년,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지금 남겨두고 있죠. 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아직 항소심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즉 그러니까 현재까지 세 사건의 총 형량을 더하면 징역 33년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오늘 보수의 적자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무너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탄핵되는 그날부로 보수 정당은 종말을 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러한 철저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보수의 정통이라면서 이 새로운 보수 우파는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재건 시점은 언제쯤이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좀 더 영리해지고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포장을 해서 매력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는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이 확정이 된다면 33년 뒤, 그러니까 저 최 반장이 환갑을 훌쩍 지나면 이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손에서 결정이 됐다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 그리고 주지 않는 방안을 올리면 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서 최종 결정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자, 음주운전이나 법정에서 폭언을 하는 등 진짜 징계가 필요한 소위 비판사들 목록 사이에 사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슬쩍 끼워 넣은 건데요. 대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한 송승용 판사,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쓴 문효섭 판사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 아마도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 혼자의 머리로 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양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3명의 대법관 가운데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불이익 직접 지시 의혹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었어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진행했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왔고요. 그런데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블랙리스트 관련한 리스트를 보고받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그런 문건을 보고받고 직접 결재까지 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매년 초 인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무리를 야기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관 각각에 대해서 쉽게 말해 인사 불이익을 주자는 1안과 한번 봐주자는 2안을 보고하면 인사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하나의 V 표시를 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대법관 추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안에 V 표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칼럼을 쓴 문유석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단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희망했던 임지가 아닌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나는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블랙리스트 판사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 판례를 뒤집었던 김기영 현 헌법재판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묵인한 검사라고 또 비판했던 박노수 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등 이 11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소위 양승태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법원의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뒤에는 각급 법원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형사합의부나 영장 전담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던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원하는 보직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불이익 등과 관련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법농단 발단이 된 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1번, 그리고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2번, 그러니까 총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특정 판사를 사찰한 정황은 있지만 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 결국에는 대법원 셀프 조사가 부실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3차 특별조사에서도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인사심의관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부실 조사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일 날 국회 사개특위 출석하시는데 법관 탄핵 관련 입장 발표하실 건가요, 혹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안철상 처장에게 질문을 어떤 기자가 했던데,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제 법관 탄핵 결의 내용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하지만 김명수 법원장은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법관 대표들의 이 결의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라거나 원론적인 차원으로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는 23일 국회 사개특위에 안철상 처장이 참석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최근 전국 법원을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판사들과 직원들을 만나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판사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거 법원에서 벌어진 잘못은 반드시 청산하겠다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역대 대법원장들은 미래만 보고 앞으로 가면 됐지만 나는 미래와 동시에 과거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외롭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현 사태에 대해서 고심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판사들이 이제 판사 탄핵 소추에 대한 결의를 했는데 이제 공을 떠안은 국회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신바지. 네,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의원이기도 한 박주민 최고위원 실무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른 야당과 이야기하면 충분히 탄핵 결정에 이를 수 있고 또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임종원 전 차장이라고 하는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에 대해서 공소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3차례에 거쳐서 진상조사를 한 바도 있고 관련돼서 발견되었던 문건들이 공개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만 철저히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다른 탄핵 소추 의결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고 명확한 탄핵 대상 선정과 탄핵 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니까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탄핵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 또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법관들이 주도해서 결의안 의결을 강행했다면서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은 법관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가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의 속도를 내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지금 여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사실 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필요한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이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화당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정확하게 당론을 정하지 않은 입장인데요. 지금 조만간 의총을 열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요. 계속 속보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챙겨보고요. 모레 사개특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좀 챙겨봅시다. 자, 오늘 기사는 사법농단 수사로 잡겠습니다. 양승태 인사 불이익 직접 지시 의혹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4위의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 6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 부자 50위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서 회장이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서 회장은 당시 이코노미석에 있던 직원들을 1등석 전용바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바는 1등석 승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제지를 했고 서 회장은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JTBC가 입수한 항공사 문건, 그러니까 비행이 끝난 뒤에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을 보고한 문건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왕복 얼마짜린 줄 알아? 왕복 1,500만 원짜리야. 니들이 그만큼 값어치를 했는지 생각해봐. 젊고 예쁜 애들도 없고 다들 경력이 있어 보이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문제화해서 말하는 거야. 너는 네 일을 잘한 거고 나는 이런 규정이 있는 비행기는 안 타면 그만이다. 두고 봐. 연매출 60억 원을 날리는 거야. 문건에 따르면 50분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면을 악의적으로 3번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때 니들 내가 다시 라면 3바퀴 돌려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지만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며 라면을 고의로 3번 끓여달라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한 차례 주문했으며 휴식 시 덜 익었음을 표현했고 주변에서 이를 들은 승무원이 먼저 제조리 제공을 제안하여
한 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재주문 요청은 없었습니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본인이나 동승했던 직원들과 확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의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통의 차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에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매체에서 대한항공 측이 사실관계보다 내부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 측이 내부 징계에 더 힘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서비스 종업원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런 거를 까발리거나 문제화 삼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고객의 컴플레인을 더 이제 크게 생각을 해서 그 해당 승무원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2차 이제 징계를 받는 경우가 흔해요. 예전에 라면 상무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셀트리온 측의 주장대로 폭언이나 막말이 없었는지 제대로 된 뒷조사 뒤따라야겠고요. 대한항공 측의 처리 방식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뭐 더 들어온 속보가 있나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폭행 혐의로 폭행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진짜 뭐 저희가 잘못한 거